삼성이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40조 원 공장을 버리고 베트남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8만 명의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통곡했고 420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시작도 하지 않았죠. 베트남 정부가 노린 돈은 고작 5,200억 원. 그 어리석은 욕심 하나 때문에 국가는 300조 원짜리 재앙을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송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경제는 무너졌고 신뢰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도대체 베트남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삼성은 왜 끝까지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엔투이입니다.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엔성 투자유치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 기업, 그리고 삼성과 함께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느냐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한 지역의 운명을 바꾼 수준이었다고.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2000년대 초반, 타이응우엔성은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시골이었습니다. 논밭과 작은 공장 몇 개가 전부였고 젊은이들은 모두 하노이와 호치민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우리 성의 연간 예산은 약 3억 달러 수준이었고 산업단지 가동률은 40%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17%, 청년 실업률은 20%에 가까웠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이곳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50억 달러, 이후 추가 투자까지 포함하면 2023년 기준 누적 투자액은 약 17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를 재설계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자마자 도로부터 바뀌었습니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신설됐고 산업단지 전용 전력망이 구축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한 인프라 사업 규모만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어 병원, 국제학교, 연구센터, 물류단지가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타이응우에는 더 이상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북부 베트남의 산업 중심지로 변해갔습니다.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 직접 고용 인원은 최대 18만 명, 협력업체 포함 간접 고용은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당시 타이응우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거의 절반의 시민이 삼성 경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 수준도 바뀌었습니다. 삼성 입사 초기 평균 월급은 약 800만 동, 당시 지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기업들도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났고 상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카페, 쇼핑몰, 학원, 병원,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7년 만에 평균 3배 상승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62%에서 89%로 뛰었습니다. 교육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삼성 협력으로 설립된 기술고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매년 5,000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이 인력들은 베트남 전자산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은 2012년 120억 달러에서 2022년 1,140억 달러로 9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업, 특히 삼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2%를 삼성이 담당했고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조선, 물류, 건설,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온 이후
북부 지역 조선 기자재 생산량은 38% 증가했고 항만 물동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기업이 국가 산업 구조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허가 서류를 처리하던 실무자였고 나중에는 한국 본사와 직접 협의하는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원들과 매주 회의를 했고 장기 투자 계획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동남아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고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을 전략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우리는 진짜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이 훗날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삼성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당시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황금기가 어떻게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처음 감지된 이상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들어온 뒤 타이응우엔성은 매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성장률, 수출액, 고용률, 세수 모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응우엔성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4%씩 증가했습니다. 그중 60% 이상이 한국 기업이었고 대부분이 삼성협력망과 연결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한국 산업단지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산업단지 안에서 들리는 언어도 베트남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이 기본으로 적혀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습니다. 타이응우엔성 전체 수출액의 72%가 전자부품과 스마트폰에서 나왔고 그 대부분이 삼성 물량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지역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정부 보고서, 언론 기사, 국제평가 보고서마다 베트남의 성공 모델로 타이응우엔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삼성 효과로 북부 베트남 산업 생산성이 31% 상승했다고 평가했고 세계은행은 타이응우엔 사례를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중앙정부 브리핑에 불려가 성공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2019년 무렵부터였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내려오는 신규 설비 승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요청 후 평균 3개월이면 승인되던 증설 계획이 6개월, 9개월씩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환율 변동 같은 외부 요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 멕시코, 동유럽 지역에는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산업 전문지들은 삼성이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전 세계 생산 지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장기 계획을 함께 논의하던 한국 임원들이 점점 단기 목표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5년 계획 대신 분기 실적과 비용 절감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공장 내 유지보수 예산도 줄었습니다. 설비 교체 주기가 평균 15% 이상 늦춰졌고 일부 노후 장비는 임시 수리로 버텼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제조업에서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확장보다 유지에 집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 속도 둔화, 장기 계획 부재, 인력 교체 주기 단축, 설비 교체 지연, 이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위험 신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어디 가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 있고 너무 많은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제 논리상 떠날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언론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베트남 주요 경제지는 삼성은 베트남 경제의 기둥이라는 제목을 반복했고 장기 파트너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그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타이응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8%씩 상승했고 공장 부지는 분양 즉시 매진됐습니다. 은행들도 삼성 협력업체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렸습니다. 담보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삼성의 지속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완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한 기업 의존도가 70%를 넘으면 지역 경제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국제 연구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은 지나친 걱정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삼성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한국 협력업체 유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평균 40곳 이상 들어오던 기업이 20곳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인도와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물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하노이를 거쳐 한국으로 가던 항공 화물이 인도를 경유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취해 있었고 삼성이 떠날 수 없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곧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 위에서 비극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이 어떻게 공식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을 지나면서 베트남 중앙정부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관료 사회 안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금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국적 기업 과세 기준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확정 단계에 들어갔고 최소 법인세율 15%를 적용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재정부와 기획투자부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재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논의는 내부 문서로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 관련 세무자료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연 1회 정기 점검이 전부였지만 분기별 자료 제출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세무감사팀 방문 횟수도 늘었습니다. 2021년 연간 2회 수준이던 현장 점검이 2023년에는 6회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형식은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 중앙정부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세수 확대, 조세 형평성, 외국 기업 기여도. 회의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GDP 대비 외국인 기업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다. 대형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투자 환경 성숙 단계 진입.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상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 기업 중 연 매출 50조 원을 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은 한국 삼성으로 향했습니다. 언론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일부 국영 언론은 외국 대기업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대상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수치가 반복됐습니다. 삼성 베트남 연 매출 약 70조 원, 연간 납부 세금 약 3조 원, 실효세율 약 4%. 숫자는 사실이었지만 맥락은 빠져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된 감면 협약,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담, 교육 훈련 비용. 이런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론은 점점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내느냐? 이제는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베트남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공개석상에서 베트남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국가가 아니다. 외국 기업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들을 들으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 결정적인 문서가 내부적으로 배포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개편 초안. 그 문서에는 명확한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우대세율 5.1%, 조정 후 표준세율 15%, 적용 시점 차년도부터 즉시 시행, 연간 추가 세수 예상액 약 5,200억 원. 저는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3배에 가까운 인상이었고 협의 기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약속이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15년간 감면 유지 협약을 체결했고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행정 변경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제 중재 가능성, 투자 신뢰도 하락, 공급망 이탈 위험, 장기 세수 감소 가능성, 수치와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일랜드와 헝가리 사례, 갑작스러운 세제 변경 이후 투자 급감, 외국인 직접 투자 30% 이상 감소, 이런 국제 사례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오히려 자신감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삼성은 떠날 수 없다. 대체 거점 구축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오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삼성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직도 계산기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서는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 초안이 내부 문서에서 공식 정책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 베트남 재정부와 기획투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국제기준 준수, 조세 형평성 강화,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 모든 표현은 교과서처럼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삼성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항상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협력과 상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그 단어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국가 주권, 정책 자율성, 외국 기업 통제. 회의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협력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회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공장 6개, 투자금 40조, 직원 18만 명, 협력사 420곳. 이 숫자가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그 숫자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이 정도 투자했으면 발목이 잡힌 거다.
우리 없이 생산이 가능하겠나? 회의실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숫자를 인질처럼 쓰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국영방송과 주요 신문에는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외국 대기업 특혜 재검토, 베트남의 경제 주권 강화, 국내 산업 보호 필요. 기사 속에는 항상 비슷한 통계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베트남 연매출 70조 원, 베트남 수출 기여도 22%, 직접 고용 18만 명. 숫자는 객관적이었지만 문장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기여해야 한다. 베트남 없이도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우리 시장을 떠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는 삼성을 길들여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갑이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 한번 세게 눌러봐야 한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힘의 우위를 시험하겠다는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점검 횟수 증가, 노동 감사 확대, 통관 절차 지연, 세무조사 상시화.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 삼성 계열사와 핵심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삼성 관련 현장 점검 횟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습니다. 통관 평균 소요 시간은 기존 2일에서 6일로 늘어났습니다. 물류 비용은 18% 상승했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의도된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삼성 쪽에서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삼성은 선택지가 없다. 중앙정부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인도는 아직 불안정하다. 멕시코는 물류 비용이 높다. 동유럽은 인건비가 비싸다. 결국 베트남이 최적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의견을 조율하던 회의가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변경 불가다. 시행 시점은 확정이다.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 문장들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성 베트남 법인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표정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공개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이 짧아졌고 자료 요청이 급격히 늘었고 본사 보고가 이전보다 훨씬 빈번해졌습니다. 이건 준비 단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철수나 이전을 고민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태도를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봐라,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느냐. 결국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가 이긴 거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는 사실을. 삼성은 싸우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떠날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그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오만이 곧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서가 확정된 뒤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으며 주고받던 말이 사라지고 보고서의 문장들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고용과 수출과 성장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는 세수와 통제와 주도권이 앞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정책 조정처럼 보였지만 속은 힘의 우위를 증명하려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6개와 누적 투자 40조 원과 18만 명의 일자리와 420개의 협력업체가 이미 베트남 땅에 박혀 있으니 한국 삼성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한 줄로 늘어놓는 순간 회의실 사람들의 표정이 편해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상대가 꼼짝 못한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다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생산은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있고 핵심 장비는 움직일 수 있으며 공급망은 옮겨 심을 수 있다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무엇을 전제로 읽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더 많은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력 자료였습니다. 북부 전력 수급이 빠듯해지는 계절이 오면 산업단지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이미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폭염이 오면 전력 수요는 치솟고 수력 발전이 흔들리면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 조합은 매우 단순한데 그 단순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 번만 끊겨도 제조업 라인은 멈추고 납기는 밀리고 클린 환경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기반을 떠받치는 전기가 흔들리면 신뢰는 숫자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중앙정부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력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특히 한국 삼성처럼 글로벌 납기가 촘촘한 기업은 멈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전기는 국가가 결정하는 영역이고 기업은 정책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말의 표정에서 저는 한국을 얕보는 기류를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커도 결국 베트남 땅에서는 베트남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약속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적용될 때였습니다. 세율 조정 관련 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연간 5,200억 원 추가 부담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치가 너무 정교하게 떨어져 있었고 정책이 그렇게 단숨에 바뀌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류 가능성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누군가가 과장했거나 계산 기준이 잘못됐거나 특정 항목이 중복 반영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에서 받은 요약표를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직접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존 우대세율 적용 기간, 과세표준 추정치, 세액 공제 항목, 이익률 변동 범위까지 넣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놀랍게도 비슷한 구간으로 수렴했습니다. 4천억, 5천억, 6천억이라는 값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충격입니다. 그리고 충격은 반드시 반작용을 부릅니다. 저는 재검증을 위해 더 거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공식 발표, 의회 결정, 언론 보도, 투자 설명회 자료처럼 서로 출처가 다른 것들을 겹쳐보았습니다.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을 확정했다는 보도, 전력난이 제조업 허브를 때렸다는 보도,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정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보도, 제조업체들이 전력 안정성을 요구해왔다는 분석들을 한 묶음으로 놓고 읽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지금 베트남이 스스로 선택한 게임의 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심은 깨졌고 그 자리에 공포가 남았습니다.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15%라는 세율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5,200억 원이라는 추가 부담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력 안정성이라는 조건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업체의 대출 규모와 부동산의 레버리지 비율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 비중과 국가 신용평가의 민감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결론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 번에 오만이 시작되면 손실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번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외국 대기업도 예외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는 말이 내부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삼성에 대한 언급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베트남 경제의 파트너였는데 그때부터는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파트너를 관리 대상으로 바꾸는 순간 대화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타이응우엔 현장에서는 작지만 선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장 증설이나 부지 확장 같은 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가 자주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설비 효율, 재고 회전, 부품 조달 경로, 대체 운송 루트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언어가 아니라 위험 대응의 언어였습니다. 한국 삼성 내부에서 이미 리스크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외국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이 외국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재조정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이 성숙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얕보던 일부 해외 해설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은 아시아에서 협상하면 결국 남는 쪽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베트남의 강경 기류가 커지자 오히려 베트남의 계산이 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삼성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고 조용히 옮긴다는 식의 평가였습니다. 그 말이 저는 더 섬뜩했습니다. 떠난다는 결론만큼이나 떠나는 방식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보다 왜 이런 태도가 나타났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세수가 필요한 것인지, 대외적으로 강한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여론을 다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숫자를 과신한 것인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협력과 투자 환경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회의에서는 주도권과 통제를 말했습니다. 이 이중 언어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 속으로는 압박이라는 구조는 결국 어느 한쪽에서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고 북부 산업단지의 전력 사용을 줄이라는 공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처음 봤을 때 단순한 권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해에 산업단지가 정전으로 흔들린 사례가 있었고 다국적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기가 끊기는 순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납기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전력은 국민 생활이 우선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산업단지는 조정 대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삼성 같은 기업은 전력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전력은 납기의 생명줄이고 납기는 신뢰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흔드는 순간 기업은 협상 대신 탈출 계획을 더 빠르게 실행합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타이응우엔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거리의 간판들은 밝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이 전혀 평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쌓여 만든 오만과 정책이 만들어낸 긴장과 전력이 불러온 공포가 한꺼번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삼성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옮기거나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움직일 수 없다고.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이미 달라졌고 문서가 이미 돌아다녔고 현장에서는 이미 준비의 언어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험대 위에 올라섰고
그 시험은 단순히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폭염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고온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숫자로만 존재했고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낮 기온은 43도를 넘었고 체감 온도는 50도에 가까웠습니다. 에어컨과 냉각 설비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전력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부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여력은 5%도 늘지 못했습니다. 불균형은 곧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단지 전력 사용을 시간대별로 분산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통보가 내려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타이응우엔 산업단지 일부 구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은 1시간, 그리고 어느 날은 4시간이 넘게 끊겼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핵심 구역이 그렇게 오래 정전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력 기록 로그, 변전소 운영표, 설비 가동 기록을 하나씩 받아봤습니다. 모두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차단이었습니다. 삼성 공장 내부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클린룸 내부 온도는 규정치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습도 제어 시스템이 멈추면서 웨이퍼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동화 라인은 순차적으로 정지했고 로봇 설비는 안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단 한 번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량률 평시 대비 2.8배 증가. 재가동 소요시간 평균 36시간. 손실 추정액 1회 중단당 수백억 원.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과장일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감소율, 불량품 폐기 비용, 납기 지연 페널티, 보험 처리 범위, 모든 항목을 넣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실제 손실은 보고서보다 높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충돌이라는 사실을. 삼성 본사의 반응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전력 안정성 평가팀이 급파됐고 타이응우엔과 박린 지역의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도와 멕시코 공장에서도 비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정전 발생 빈도, 복구 시간, 대체 전력 확보 능력, 모든 지표에서 베트남은 불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순간 저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산업 전문 매체들은 베트남 제조업 허브, 전력 리스크 확대, 공급망 재편 가속화 가능성 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부 해외 해설자들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삼성은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는 기업이다. 정전은 이전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그 말은 베트남 내부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일시적 현상, 기후 요인, 조만간 안정화, 비슷한 해명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다시 수치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상자료, 전력 예비율, 연료 수입량, 발전소 가동률, 어느 하나도 안정화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으로 납기가 밀리자 삼성은 일부 부품을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기 시작했고 타이응우엔 협력사들의 주문량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0.8%였던 연체율이 3.1%로 뛰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구조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해외 투자자 설명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베트남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6개월 사이 제조업 투자 비중이 9% 감소했습니다. 관심은 다시 원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전력에 투자하지 않았는가? 왜 예비율을 높이지 않았는가? 왜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가? 모든 질문의 끝에는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이 줄어들었고 관리자들은 납기 압박에 시달렸고 협력업체 대표들은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삼성은 쉽게 못 나간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비상대응 매뉴얼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생산 시나리오, 물류 재배치 계획, 설비 이전 비용 분석,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생산 안정성 점검, 공급망 재편 가능성, 해외 이전 가속화, 이런 제목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전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석탄 수입 확대, 가스 발전소 증설, 민간 발전 참여 확대. 하지만 실행 일정은 2년 이후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의미 없는 시간표였습니다. 그 사이 손실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늦은 밤 공장 인근 도로에 서서 멈춰 선 트럭들을 바라봤습니다. 전기가 끊겨 출하가 지연된 물량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불을 켜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국 삼성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버티며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베트남은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남을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곧 모두가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력 불안과 세제 압박이 동시에 쌓이던 시기,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서가 동시에 비상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글로벌 생산 전략 회의가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동유럽 거점 책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각 지역의 리스크 지표가 한 화면에 정리됐습니다. 전력 안정성 점수, 정책 예측 가능성 지수, 물류 신뢰도, 노동 생산성, 환율 변동성. 이 5가지 항목이 핵심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모든 항목에서 점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 안정성 항목은 2년 만에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전 발생 빈도와 복구 시간이 동시에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평가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전소 가동률, 송전망 고장 건수, 예비 전력 비율, 연료 수입량, 모든 수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락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추세였습니다. 같은 시기 인도의 점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력 예비율 18% 유지, 산업단지 전용 발전소 확대, 물류 전용 항만 증설. 비교표에서 두 나라의 간격은 매달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숫자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움직이면 전략이 바뀝니다. 2024년 중반 내부 문건에 처음으로 명확한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의존도 단계적 축소. 이 문장은 여러 보고서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20%라는 수치가 붙었습니다. 점점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현장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설비 배치도와 전력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고 일부 핵심 장비는 예비 포장 상태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준비였습니다.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상 신호가 퍼졌습니다.
삼성이 일부 부품 발주를 인도 공장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타이응우엔 지역 협력사 주문량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조정으로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은행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대상 대출 심사가 갑자기 강화됐고 담보 비율이 평균 65%에서 85%로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이 위험을 감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시선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프리미엄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공급망 이전 가속 가능성. 특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일부 해외 분석가들의 태도가 바뀐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은 현지 정부와 결국 타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구조를 바꾼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조용히 이동한다. 이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획투자부 내부 자료에는 외국인 투자 유출 가능성, 국가 신용도 영향, 수출 감소 리스크 같은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되돌리면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였고 외국 기업에 밀렸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체면이 경제보다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생산량 중 베트남 비중,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대비 비율, 부품 조달망 집중도, 그리고 하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생산 비중 약 45%. 처음에는 절반 가까운 비중이 안전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와 겹쳐보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인도 신규 설비 가동률 상승, 멕시코 증설 승인, 동유럽 자동화 투자 확대. 이 숫자들과 합치면 45%는 고정값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값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베트남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잔업시간이 줄었고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됐고 신규 채용이 멈췄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1000명 이상 채용하던 공장이 3개월 연속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관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결국 돌아올 것이다. 우리를 떠나면 더 손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설비 이전 비용, 대체 부지 인센티브, 세제 혜택 비교. 계산해보면 떠나는 쪽이 반드시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생산 거점 재검토, 삼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아시아 제조지도 변화. 이런 제목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는 뒤늦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 대응 전담팀, 투자 안정화 위원회, 외국 기업 소통 창구.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질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삼성 베트남 법인 관계자로부터 비공식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글로벌 생산 이전 시나리오 요약본. 거기에는 단계별 물량 이동 계획과 예상 일정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시험 물량, 그 다음에는 주력 모델 일부, 마지막에는 대량 생산 라인.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며 저는 마지막 의심마저 버렸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실행 단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손해가 날지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왜 이 지점까지 왔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고를 무시했는가? 왜 숫자를 인질로 삼았는가? 왜 신뢰를 가볍게 여겼는가? 질문은 모두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한 번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삼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베트남은 뒤늦게 상황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라는 마지막 신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끝낸 뒤에 울리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너무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출근길은 늘 그렇듯 막혔고 산업단지 주변 식당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이 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뀔 거라는 사실을. 오전 9시 17분 국제통신사 속보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물량 40% 인도 이전 확정. 인도 타밀나두 신규 생산 라인 가동. 연간 스마트폰 4천만 대 규모.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른 통신사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아시아경제 전문지까지 전부 열어봤습니다. 모든 기사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40%. 4천만 대. 신규 투자 수십조 원.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사실을. 몇 분 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소, 협력업체 대표, 은행 지점장, 중앙부처 실무자, 지방정부 간부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확정이냐? 되돌릴 수 없느냐? 그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숫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자부품 관련 기업 평균 12% 하락, 물류 기업 9% 하락, 부동산 개발사 15% 하락.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타이응웬 지역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60% 감소, 상가 공실률 2배 증가, 분양 계약 취소 폭증, 부동산 중개소마다 매도 문의만 쌓였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연체 상담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고용 18만 명, 간접 고용 30만 명, 가족 포함 영양 인구 100만 명 이상. 한 기업의 결정이 한 도시 전체를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인도 총리는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투자를 전폭 환영한다.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10년 세제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전용망 구축, 항만 전용 터미널 제공. 베트남 내부에서는 그 숫자를 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았던 것들을 인도는 전부 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외국 기업 압박의 결과, 정책 오만이 불운 이탈, 아시아 투자 환경 경고. 이런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보고서는 더 냉정했습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 급락, 법적 안정성 약화, 외국인 투자 위험 증가.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제야 중앙정부는 사태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 긴급회의, 재정부 비상회의, 기획투자부 대응회의. 하루에 회의만 5번 이상 열렸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이런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이전 시 GDP 영향, 연간 성장률 마이너스 1.2%, 수출 감소 7%, 세수 감소 4조 원 이상.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수출 구조, 공급망 연쇄 효과, 소비 위축, 실업 증가, 부동산 하락. 모든 항목을 다시 넣어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중장기 손실 300조 원 이상. 같은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의심은 사라졌고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책임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세율 인상, 전력관리 실패, 협약 무시,
소통 단절. 모든 원인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정부는 국제기준 때문이라고 했고, 에너지부는 기후 탓을 했고, 기획투자부는 산업보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준도 기후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삼성 베트남 법인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분했고 계산이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기존 공장을 유지했고, 기존 인력을 지켰고, 협력업체 계약도 유지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투자는 전부 인도로 갔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지만 기회를 주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무서운 선택이었습니다. 타이응웨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확장도 없었고, 대규모 증설도 없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안정과 정체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을 탓했고, 그 다음에는 국제 환경을 탓했고, 그 다음에는 인도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약속을 가볍게 여겼는가? 왜 숫자를 인질로 삼았는가? 왜 파트너를 관리 대상으로 봤는가?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 신뢰를 버렸는가?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밖을 봅니다. 삼성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고 사람들은 출근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한국 삼성은 우리에게 공장을 준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를 맡겼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어느 기업이든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상상보다 큽니다. 한국 삼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한 나라와 한 기업의 진짜 이야기입니다.